안녕하세요. 바른인권 여성연합 공동대표 김정희입니다. 저는 사실 23년 정도 학원계에서 강사로 일을 했고 17년 동안 학원을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초중고를 지금 현행법상 어학원, 보습학원을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하면은 영어 유치원은 현행법상 어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것은 어린이집과는 유치원과 좀 다른 구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유치원을 경영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계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든 또 전교조와 싸우는 일들을 교육계에서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많이 싸워왔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의 토론에서는 이부영 변호사님 비롯하여 두 분 교수님들께서 영유아법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토론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 전교조 및 좌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유치원이 먼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사실은 지금 법상 원래 영유아법이 먼저 준비됐지만 유치원이 더 통제가 쉬웠기 때문에 유치원을 먼저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이쪽이 더 심하게 교육과정으로 통제가 되고, 왜냐하면 당연히 어린이들은 보육이 위주잖아요. 근데 교육 과정은 유치원은 전부 교육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의 선택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목 선택이라든지 유치원의 종류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또 부모의 교육의 선택권, 그리고 교육자의 교육의 자주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강제하고 개입하고 통제해 왔는지가 더 잘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유치원법이 이미 또 패스트트랙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100대 국정과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아까 임경 변호사님께서 아직 이 영유아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게 20대 국회에는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21대 국회에는 거의 이대로 통과가 되려고 시도되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검토하는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영유아부터 대학교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들이 장악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하는 케이스고, 이게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또는 이후에 만약에 대권에서 다시 한번 저쪽의 정권을 잡게 된다면 교육정책에서 일관성 있게 이것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보는 것들이 우리가 교육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토의를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법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분을 저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를 보시면 문재인 정권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통제를 강화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리과정이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원래는 통제 수단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 누리과정 자체가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과과정 내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던져놓고요. 원래 누리과정이 왜 나왔냐면요, 유아교육, 무상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는 국공립과 사립, 민간, 가정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유치원은 사실은 가정 유치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줄여가므로,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만약에 재정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통일이 돼 있어야 되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2012년에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통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고 교육과정의 수준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질 획일화를 위한 게 아니었고 질 상향 조정하는 질적인 향상과 또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2월에 나와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14년 월 22만 원, 14년 24만 원, 15년 27만 원, 16년 30만 원. 원화 한 명당 지원 금액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계획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 속도대로 확대되지 못했고요. 재정의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좀 되어 왔었는데 전혀 확대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2만 원을 확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교육과정의 연말에 항상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교육과정의 예산을 재편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문제로 투쟁하는 많은 학부모들 단체들이 정말 난리를 해서 겨우 2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들, 윤경 변호사님 설명하는 걸 들으면 6년 전 교육료가 이제 와서 2만 원 오른 거면은 얼마나 이게 부족한 금액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자기들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을 이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살기도 바쁘고 내가 키우기도 힘든데 저희 선생님들도 자기 과목 아이를 잘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 법률 일일이 봐가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거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원래 약속됐던 대로 절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의도와 달리 통제의 수단 그리고 획일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통제를 해왔나? 누리과정 자체도 통제해왔지만 사립 유치원의 장점이자 강점이자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통제의 수단을 써왔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영어 교육을 못하게 했어요.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어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공립을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일부러 사립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 친구만 해도 애가 셋이에요. 국공립 범위 1순위예요. 그래도 얘는 사립 유치원을 보내요. 영어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시작한 연령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느 시기에, 왜냐면 크리티컬 피리어드 저는 영어 전공이거든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6세, 만 5세, 6세 이전에 영어를 접하면은 거의 발음까지도 완벽하게 네이티브가 되거든요. 그거를 아는 부모들은 국공립 보냈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면 당연히 내 아이 평생 영어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당연히 사립 유치원 보내죠. 그런데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이런 수월성 교육, 영어 교육 또는 기타 다양한 그 유치원만이 제공한 독특한 교육 과정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았냐? 절대로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막 좌파 엄마들까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정규 교육 수업 시간에 넣지 못하고 방과후 수업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정규 교육 수업은 원래 원비에 포함이 되지만 방과후 교육은 따로 특강비를 내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럼 내 버짓에서 원래 해결되던 영어 수업을 못 듣게 되고 돈을 더 내야만 영어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영어 수업 자체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교과가 있잖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방과후 수업 과목을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오전에 하던 정규 수업 시간에 영어를 해결하고 내가 방과후 수업에 미술도 시키고 여러 가지 IT에 관련된 창의력 수업도 시키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 과목을 영어로도 이제 모자라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유치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 과목 수가 운영이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당연히 경영이 악화되겠죠. 이해하시죠?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요. 지금 저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저희는 성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가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가 유치원 프로그램까지 전부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초, 중고까지의 모든 커리큘럼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디테일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예예요, 한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통제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의 주권자, 교육의 주체, 즉 교육의 자주권은 딱 두 가지 측면이 쉽게 말하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교육을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자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죠? 교육의 자주권을 제한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모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거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없으시면 잘 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교육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학부모도 반발하고 유치원도 반발하겠죠. 그래서 비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론의 힘을 눌러버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리 유치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걸 비리로 볼 수도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쓰는 거는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고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 비리라고 볼 수도 없었지만 그거를 보육료 가지고 명품 가방 샀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승소한 사실 유치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도되지 않죠. 또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립 유치원이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그것도 사실 원래 언론적으로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유치원이 정말로 일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교육 등 기타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교육이 진보되고 있어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학원이나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만 해도 제일 비싼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어학원이죠. 저는 거기 관여하잖아요. 그거는 수지를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외국인 왜 그렇게 되냐면 어학원이어야만 원어민을 쓸 수 있거든요. 원어민은 어학원에서 고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유치원 인가도 내야 되고 거기 원어민 쓰려면요 어학원 인가 또 내야 되고 원어민 강사 하나 데려오면 원어민 강사뿐만 시간 많이 들었는데 네, 빨리빨리 끝내면 원어민 강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 교실에 아이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교사도 넣어야 되고 원어민 교사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2명 이상 필요한데 이런 식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은 운영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리 프레임을 씌웠는데 지금 그런 부분, 그런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 수학료 교육료죠. 네, 그런 부분에 비리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게 국공립이라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밑에 붙여드린 3건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국공립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던 사례인데 이거는 국공립은 비리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사립 유치원은 비리 프레임을 씌웠다 이 말씀이고요. 이 뒤에는 좀 읽어보시면 제가 사례를 잘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학교로 시스템 그리고 에듀파이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이게 국공립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에듀파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게 아니에요. 주요 이 두 프로그램이 전용 선로를 깔아야 돼요. 그럼 사립 유치원에 전용 선로를 깔아줬냐? 제대로 안 깔아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하나 입력하려면 제가 유치원 원장을 들어보니까 9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근데 로그인하는데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네? 전용 선로를 깔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입력하고 잘못하면 아까 벌 갖고 난리 나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 제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최소 8단계, 9단계씩 거쳐야 돼요. 근데 로그인하는데 20분 걸려요. 왜 선로가 제대로 깔아지지 않아서. 자, 그럼 난리가 났겠죠. 유치원 원장님이 교육부에 찾아가요.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수입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자기는 지출 처리밖에 모른다. 차량 구입 그러면 어떻게 적립금 처리 어떻게 돼? 물어보면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법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를 사지 말라면 어떡하냐? 왜냐면 이게 또 유치원 원장이 또 영유아원 유치원 원장이 직접 차를 못 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를 뭐 하여튼 자기 차로 못 타게 돼 있고 차량을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 개인 돈으로 사라. 그럼 개인 돈을 일단 사면 나중에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못 빼게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쭉 읽어보시면 제가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이거는 의도적인 사립 유치원 죽이기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육의 다양성을 해치하고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사립 유치원의 1년, 원화 1인당 월 평균 지원 금액이 39만 원이고 단서는 뭐냐면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는 건 유치원 하나만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공립 유치원 한 명당 143만 원 지원된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표를 집어넣어놨어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전국을 다 조사할 시간 없었고 저를 도와주신 이제 분이 강원도 분인데 강원도 춘천 지역에 국공립 단설 유치원 3개를
평균 금액을 냈을 때 13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국 평균이라고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샘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지금 발표하실 교수님께서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 많이 표 넣으셨는데 그걸 보조자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유치원 3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의도는 뭐냐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죽이거나 통제함으로써 유아교육을 폐기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요. 왜 또 이게 전교조를 통한 거냐면요. 유치원 교사들도 전교조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예를 들어 교장 공모제를 통하면 전교조 출신의 교사만 교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초등학교 교육도 빠른 시간 장악이 끝났잖아요. 그와 똑같이 유치원 교사들의 전교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재산을 몰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교조 출신 유치원 교사한테 교장 주면 원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유화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보시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거를 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 19명 위원 중에 거기 1번 위원회 구성의 비중립성을 보시면 뭐냐면 대통령이 5명 지명해요. 여당이 4명해요. 그럼 편향적 구성 벌써 9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또 단체가 들어가는데 전교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2명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럼 19명 중에 이미 과반수가 끝난 거 이런 위원회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 쇼예요, 쇼.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5명, 여당이 4명, 전교조 2명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미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 저쪽이 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면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제가 중간에 발표했던 교육의 자주성의 정의를 넣어놨어요. 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이고요. 당연히 국가교육위원회도 이 밑에서 이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옥상 5개 헌법에도 없는 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에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건 실제로 국가 통제와 국가주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구위원들이라는 사람 보시면 다 전교조 뭐 이렇게 쭉 보세요. 참교육연구소잖아요. 여기 보시면 학생이 나오십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국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영유아부터 쭉 교육을 국가가 장악하려고 획일화하려는 전체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유치원 3법도 있었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영유아법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되게 좀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딱 한 번만 더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교육 과정에 저는 교육 전공이에요. 저는 테솔이라고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테솔이라고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어린이와 제2의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발달 연령상 어떤 방법으로 주입해 영어라는 외국어를 제일 빨리 배우냐 이런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연령상에 대해서 교육 과정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생애에서 최초로 접하는 정보. 그 정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칠 때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평생에 각인이 되고요. 그 최초로 주입된 정보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유치원, 영유아법, 유치원법에 목숨을 건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 들어가는 정보를 인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홍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이미 끝났다. 그들이 하는 게 영유아법, 유치원, 그들이 장악한 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이거든요. 이대로 10년만, 20년만 지나면 홍콩도 중국화된다. 홍콩의 자유주의를 맛본 시민들은 이 포기.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는 전교조를 장악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도 전교조에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영유아법을 통해서 어린이 시절 최초로 접하는 정보부터 사회주의 인형교육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치단결해서 최대한 각계각층이 노력해서 교육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